이 사건은 2008년 겨울 한 지방 국도에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공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너머에는 2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도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밤 9시 10분경. 장소는 가로등이 드문 외곽 교차로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한적한 그곳에서 한 남자의 생명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사망자는 당시 62세의 박철용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30년을 제지 공장의 관리직으로 일하다 최근 은퇴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 손에 굳은 살이 베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그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공식 경찰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사인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돌연사. 마치 약한 충격만으로도 갑자기 심장이 멎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접수된 당일 처리되었고 어떠한 형사사건으로도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통사고. 그저 불운.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고 당시 박철용의 표정이 놀라움보다는 절망에 가까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듯한 그런 표정 말입니다. 그리고 차량 충돌의 각도,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 모든 것이 단순한 교통사고치고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20년 전 그 밤 박철용에게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경찰의 기록이 감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 외곽도로를 지날 때마다 왜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못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남긴 담당 경찰관들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공식 기록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이 차량은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형태였습니다. 보통 이런 후진 충돌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달랐습니다. 속도는 낮았습니다. 너무나 낮았습니다.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체 손상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치 살살 건드린 정도의 접촉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50대, 60대 분들이라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동차 사고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은 속도라도 인체는 약합니다. 특히 고령의 신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박철용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미한 충돌로 인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상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식을 잃었을까요?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탑승자들입니다. 운전자인 아들 박정훈, 그는 당시 34세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동거인 서미경, 59세의 여성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큰 부상 없이 차량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구조 요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진 응급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박철용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그 귀중한 시간에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철용이었을까요? 왜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는 멀쩡했을까요? 차량의 충돌 방향상 조수석은 더 안전한 위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응급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계획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년 전 그 차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시신을 조사하는 법의학, 이것은 죽음의 정확한 시각을 말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법의학은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촬영된 검안 사진을 살펴봅시다. 경험 있는 법의학 전문가들이 그 사진을 보면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반입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반이란 사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법의학 자문에 따르면 사진에 관찰된 이 정도의 시반은 최소한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형성됩니다. 3시간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검안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후입니다. 1시간 30분입니다. 불과 90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의학적으로는 3시간 이상이 필요한 시반이 사고 후 1시간 30분 만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 어디에도 이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를 봅시다. 차량의 전면 유리는 심하게 파손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나 얼굴이 강하게 부딪혔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 파손된 유리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발도 없었습니다. 피부 조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이 자동차 유리에 부딪혀 파손시킬 정도라면 분명히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남았을 것입니다. 피부 조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기에는 현저히 맞지 않는 정황입니다. 마치 유리가 파손된 것과 박철용의 죽음이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박철용은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20년이 지난 후 누군가의 계속된 추적과 의문 제기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관계입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 오세진이라는 56세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오세진이 사고 전 몇 달간 서미경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몇 번이 아닙니다. 수십 차례입니다. 50대, 60대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수십 번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이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깔끔하게 끊겼습니다. 오세진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지역의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일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불안정한 기사가 서미경과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재수사 과정에서 오세진의 진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주면 보험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고 일부러 사고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가벼운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 사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세진의 진술은 끝나갑니다. 그는 사망에 대한 인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박철용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듯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돈을 주고 일부러 사고를 내라고 할까요? 보험금입니다. 아니면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철용은 그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했습니다. 뒷좌석에는 그 동거인 서미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거인이 화물차 기사 오세진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박철용은 아들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었을까요? 유산? 보험금? 아니면 단순히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가족 갈등을 낳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보험금 사기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진짜 동기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슬픈 것이었습니다. 박철용은 노후 자산과 주거 문제를 두고 가족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자녀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일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늙은 부모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도 싫습니다. 박철용도 그랬을 겁니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 문제가 가족 간의 갈등을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설에 가세요. 아들이나 며느리의 그런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누구보다 박철용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명의 이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 그것이 자신의 손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하고 자신은 그저 거기 살 수 있는 세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실 겁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노후, 모든 것이 자녀의 동의에 달려있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사고 전 박철용 명의의 부동산은 분할 정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박철용의 것이 아니게 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정리, 부동산 이전, 명예 변경. 마치 이미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끔찍한 증거가 있습니다. 서미경의 메모장에서 발견된 문장입니다. 그녀의 필체로 남겨진 말입니다. 이제 모두 편해질 거야.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 이 문장을 읽으시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모두 편해질 거야. 이것은 누구가 편해질 거라는 뜻입니까? 박철용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편해질까요? 70대 시니어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편해진다는 것을. 더 이상 돈도 안 들고 신경 써야 할 부모도 없고 재산도 자신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모자들 사이의 대화처럼 들립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 화물차 기사 오세진에게 하는 말. 이제 됐다.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 잊어버리자.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자. 박철용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단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노년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그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편의 금전적 이익 그리고 한 여자의 야망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외곽 교차로에서 박철용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제일 가까워야 할 가족의 손으로. 20년 동안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져 있던 박철용의 죽음.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낸 것은 법의학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법의학자들이 시신과 현장을 재조사했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소견은 한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소견입니다. 교통사고 치사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박철용의 죽음이 자동차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식 기록이 말하는 경미한 접촉사고 돌연사는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장마비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심장의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소견입니다. 안면 점상출혈은 질식 계열 손상 가능성. 여기서 안면 점상출혈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얼굴에 작은 점처럼 나타나는 출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식입니다. 누군가의 입과 코를 막았을 때 또는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철용의 시신에서 이 점상출혈이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충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출혈 말입니다. 세 번째 소견입니다. 저속 충돌로 인한 급성 뇌손상 가능성 낮음. 자동차가 저속으로 충돌했을 때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특히 의식을 잃을 정도의 손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의학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철용은 차량 충돌 이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의 의미를 말입니다. 박철용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아니면 그 전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차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도구였습니다. 누군가가 박철용을 죽이기 또는 의식을 잃게 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그를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박철용의 얼굴에 남겨진 점상출혈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군가가 그의 입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베개로 또는 손으로 말입니다. 그는 저항했을까요? 아들의 손 아래에서 동거인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쉬려고 발버둥쳤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박철용은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냉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법의 추적을 피하면서 또는 이미 법의 판단을 받았으면서 말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박철용의 얼굴에 점상출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법의학은 명확했습니다. 과학은 명확했습니다. 정황도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놓여 있을까요? 결국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혐의자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사도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잔인합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증거가 말입니다. 박철용의 사체는 화장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된 시신은 더 이상 법의학적 재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증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증거도 증명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계획한 것처럼 말입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지 않나?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황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CCTV 영상, DNA 지문, 톡성 물질. 그런 물질적 증거 말입니다.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서미경과 오세진의 연락, 재산 문제, 동기.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목소리를 모아 이것은 질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는 법의학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아무리 정황이 명백해도 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식 기록상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박철용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수사 파일의 마지막 장. 그곳에는 누군가가 남겨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양심이 기록한 문장입니다. 사망 시점과 사고 시점이 다르다. 진실은 아직 도로 위에 남아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닫혀있지 않은 파일로 말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법은 여전히 이 사건을 미해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외곽도로의 교차로에서 차가 멈춘 순간, 그 순간 박철용은 정말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손으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또는 차 안에서 이미 죽었거나 의식을 잃은 몸이 자동차에 옮겨져 왔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다른 차를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가벼운 충돌음이 울렸을 때 박철용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법정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아직도 도로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동거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화물차 기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기억을 안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 침묵을 깨뜨릴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간 이야기 박철용의 사건.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법의학은 말합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정황은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의 손으로, 동거인의 계획으로, 화물차 기사의 협조로 죽임을 당한 한 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여전히 사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저렇게 할까? 내 노후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겨도 될까? 내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을까? 이것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철용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 의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권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산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편의가 우리를 냉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침묵이 깨어질 날이 올까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질문이 모여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가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사건 그날 이후 채널은 한국의 미해결 사건, 강력 사건, 그리고 법의 손길이 닿지 못한 사건들을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 그날 이후는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